커피 안 드신 분들 또 따로 준비됐으니까 드세요. 커피 오신 분들. 네, 이 동영상은 실제로 실험하시다가 위기에 봉착했는데 다시 뭐 시퀀싱을 통해서 다시 자기 실험의 실패 원인을 찾아내게 됐다는 뭐 그런 식의 동영상인데요. 사실 이것이 리얼타임 PCR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시면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이게 저희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는 그 PPT입니다. 보시면 뒤에 나오는 모든 장비와 시작대 다 저희가 장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선생님께서 실험하시는 A부터 Z까지 모든 통합 솔루션을 다 제공해드리는 사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제 리프레시가 되셨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자 PhD 편도 있고요, 여성 PhD 편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마 다들 동병상련을 느끼셔서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리얼타임 PCR에서 이제 주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구성 내용은 리얼타임 PCR의 기본 원리하고 디텍션 케미스트리, 사이버그린과 택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쪽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중간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스탑 시키시고 다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너무 좀 길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빨리 그냥 넘어가 달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R의 기본 원리서부터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아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징적인 것들만 몇 가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얼타임 PCR이 냉장고처럼 크고 투박하게 생겼지만 결국
안에 들어간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머 블럭이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큐브가 들어있으면 렌즈를 중심으로 이 아래쪽은 일반 PCI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랍처럼 빼서 놨던 부분은 거의 일반 PCI가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튜브 안에 들어있는 이 택폴리머레이저 믹스처들에 의해서 이제 작용하는 것인데 위에서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택폴리머레이저 반응을 해서 사이버그리라든지 택맨 같은 것들이 증폭을 해서 이렇게 형광 시그널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이 위쪽에 있는 CCD 카메라가 디텍션을 해서 얼마나 많은 DNA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리얼타임 PCR 장비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포스트 PCR 프로세싱이 필요 없다는 것,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SMP 제노타이핑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PCR 프로토콜은 뭐 이건 이미 선생님께서 이제 다 너무 잘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공식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R PCR이 모두 끝난 후에 PCR 프로덕트의 양 Y는 처음에 넣어줬던 DNA 양 X 곱하기 2의 사이클 수만큼 증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PCR 프라이머의 GC 컨텐츠가 어떻게 되느냐 내지는 PCR 프로덕트의 사이즈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EPRC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EPRC의 개념까지 생각하셔서 정확하게는 매번 2번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에피전시의 n승만큼 증폭을 하기 때문에 y는 x 곱하기 1 플러스 에피전시의 n승이다 라는 공식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정성 분석할 때는 이거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만 나중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그 델타 CT 메서드를 사용하시려면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제 선생님께서 예상했던 데이터와 실제로 데이터가 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런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고 레포트를 하신다거나 논문을 쓰실 때도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PCR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제 아실 텐데요. 원래는 Y는 X 곱하기 2의 X, X는 상수고 결국 N수, 사이클 수라고 하는 N수가 변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이렇게 무한히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지만 튜브 안에는 DNTP와 프라이머라고 하는 것이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게 돼서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의 단계인 이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구간에서 서로 간의 양을 비교하셔야지 정량 실험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워서 Y축을 DNA가 아니라 로그 DNA 값으로 취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페이지는 비례 곡선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은 곡선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로그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비례 곡선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에서 서로 양을 비교하셔야지 정량 실험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의 정량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많냐는 개념보다는 언제라는 개념, 즉 몇 번째 사이클에서 특정 값을 넘어갔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100만 카피, 10만 카피, 만 카피 이런 식으로 10분의 10 다일루션한 똑같은 DNA를 다일루션하셔서 리얼타임 PCR을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에 검은색으로 깔린 것은 이제 노 템퍼레이처 컨트롤, 물만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한 카피만 넣은 것이든 100만 카피를 넣은 것이든 이렇게 엔드 포인트에 가서는 결국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없고 항상 같은 양의 인텐시티를 나타낸다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량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가상의 선, 그러니까 그것은 즉 익스포넨셜 페이스 안에서만 그려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그 가상의 선을 몇 번째 사이클에서 넘어가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이 스레스홀드를 몇 번째 사이클, 즉 CT라고 하는 리얼타임 PCR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CT라는 숫자가 작으면 처음에 넣어줬던 DNA 양 자체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CT 값이 크면 처음에 넣어준 DNA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이거는 이제 트러블슈팅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끔 리얼타임 PCR을 돌리신 다음에 밸리데이션 하신다는 목적으로 그걸 리얼타임 PCR을 뜯으신 다음에 정기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CT 값은 분명히 이게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양이 더 적은 것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정기운동을 해봤더니 밴드의 인센티티가 밴드 밝기가 전혀 상반되게 나왔다. 이거 리얼타임 PCR 데이터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사실 알고리즘 자체가 저희는 이렇게 스레스호드를 잘라서 몇 번째 사이클에서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넣어줬던 DNA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디텍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PCR 모두 끝난 후에 DNA 양이 얼마만큼 많아졌는지는
저희 전혀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경동을 한다는 건 PCR이 모두 끝난 후에 그 양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넣었던 DNA 양보다는 그 튜브 안에 있는 DNTP라든지 프라이머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만 보더라도 100만 카피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지만 한 카피만 넣은 것에 프라이머와 DNTP를 더 많이 넣게 되면 여기서 이게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경동을 만약에 거셨다면 한 카피만 넣은 것이 100만 카피 넣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인텐시티를 띠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동으로 하시는 거는 적당한 밸리데이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스테이틱 값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보고서 정량을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리얼타임 PCR은 포스트 PCR 프로세싱이 필요 없고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y는 x 곱하기 2x 또는 x 곱하기 1 플러스 에피전시 n승으로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넨셜 페이스라는 것에서 항상 CT값 또는 스레스로 잡아서 CT값 비교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다라는 개념보다는 언제 증폭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CT값으로 CT값이 작으면 카피론 보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CT값이 크면 그만큼 카피론 보수가 적었다는 뜻이에요. 이 기본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사실 그 이후에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다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 케미스트리, 사이버그린과 택맨이 어떻게 다르냐. 지금 아마 진 익스프레션 보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 번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주로 사이버그린으로 좀 저렴하게 디자인하셔서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택맨을 보시는 분들은 몇 가지 안 되는 유전자를 루틴하게 계속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 실험에는 어떤 게 더 적당한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사이버그린과 택맨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동영상을 한 편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동영상이긴 한데 랩 배틀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그린과 택맨의 강점을 서로 싸워가면서 랩으로 얘기하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한글화 작업을 못 끝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랩이다 보니까 한글화를 번역을 다 했더니 라임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가가 아니라서 이게 잘 안 돼서요. 그냥 영어 자막으로 나오니까요.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쭉 이해를 하시면 영어 신청이라고? The PI's getting leaner. You gotta go with tech, then with your data must be cleaner.
결국 그래서 택맨이 좋은지 사이버그린이 좋은지는 판단하셔서 이제 직접 선생님께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그런 식의 이제 배틀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택맨은 이제 디자인은 되게 쉽고 저희가 23가지 종류에 대해서 거의 웬만큼 알려져 있는 그 mRNA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어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주문하셔서 밸리데이션도 저희가 다 해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버그린 반면에 뭐 프라이머 다이머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만 그 프라이머만 있으시면 유니버셜하게 마스터메스를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다양하게 실험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사이버그린과 택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프루브 베이스드 방식은 택맨 프루브 방식 말고 저희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뭐 3스타라든지 모레큘러 비컨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제공되는 게 택맨 프루브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그린은 많이들 사용하시고 아시겠지만 DNA WLS의 마이너 그룹에 바인딩을 하고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형광빛이 띄고 있지 않다가 결합을 해야만 한다는 빛을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ETBR과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ETBR과 다른 점은 DNA 메이저 그룹가 아니라 마이너 그룹에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DNA 더블 헬릭스에만 결합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싱글 스탠드 RNA나 싱글 스탠드 DNA가 헤어풍 기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ETBR보다는 좀 더 리얼타임 PCR에 적합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런을 돌리시다 보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믹스처를 만드신 다음에 장비에 넣기 전에 그냥 형광을 바로 찍으실 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광을 가지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템플레이트 DNA도 다 더블 스탠드 DNA이기 때문에 바로 사이버그린이 결합을 해서 어느 정도 형광을 띠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베이스라인으로 처음의 부분을 다 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디내추레이션 95도씩 끓여주는 디내추레이션 단계를 거치면 형광 수치를 다 잃어버려서 제로 수치로 떨어지게 되고 다시 프라이머가 어닐링하고 그 택폴리머 익스텐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2배로 증폭을 하게 돼서 형광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n번만큼 사이클이 진행되게 되면 2의 n승만큼 증폭을 하게 돼서 충분히 축적된 형광값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함으로써 얼만큼 많은 DNA가 축적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이버그린의 가장 큰 아쉬운 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DNA WLS에 바인딩을 해서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프라이머의 다이머의 폼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버그린이 결합해서 형광빛을 띠게 되고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시퀀스가 아니었던 언스페시한 곳에 우연히 TM 값이 일치해서 바인딩을 해서 그것도 증폭이 된다 하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버그린이 결합을 해서 형광빛을 발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시퀀스만 증폭을 한 것인지를 밸리데이션하는 스텝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멜트 커브가 되게 되는 것인데요. 멜트 커브는 그 밸리데이션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CR이 다 끝난 후에 온도를 60도씨부터 95도씨까지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면서 그 다시 싱글 스탠드로 해리가 되면서 사이버그린을 뱉어내는 온도가 과연 몇 도이냐를 측정하면은 그것이 사이즈가 한 가지 사이즈만 만들어진 프로덕트인지 여러 가지 사이즈의 프로덕트가 혼재되어 있는 믹스처 상태인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한 군데에서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한 가지 같은 사이즈의 그 케미컬들이 여러 개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온도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프를 보시면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미분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을 취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피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멜트 커브는 피크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단일 피크가 떴냐, 멀티플 피크가 떴냐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일 피크가 깨끗하게 뜨면 사실 100%는 아닙니다만 대개 이렇게 단일 피크가 뜨면 아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 한 가지만 만들어졌구나라고 판단하셔서 그냥 실험을 믿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멀티플로 피크가 떴을 경우에 메인 피크보다 더 높은 곳에 피크가 뜨거나 더 낮은 곳에 피크가 떴을 경우에 그
좀 트러블 슈팅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메인 피크보다 더 높은 피크가 떴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mRNA 실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cDNA 합성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제노믹 DNA 컨타미네이션이 돼서 더 긴 사이즈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을 경우, 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제3의 시퀀스에 바인딩을 해서 증폭이 돼서 전혀 별개의 사이즈의 프로덕트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메인 피크보다 더 높은 곳에 피크가 뜰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낮은 곳에 피크가 뜨는 것은 넌스페시픽한 바인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프라이머들끼리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뜨는 피크의 경우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 피크는 주로 PCR 프로덕트의 사이즈 자체가 한 150베이스 정도 되기 때문에 TN 값이 80도씨 언저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프라이머 다이모폼은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 40베이스 페어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피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은 넌스페시픽한 증폭이냐 아니면 프라이머 다이머이냐를 확실히 알고 싶을 때, 또는 이렇게 단일 피크가 떴다 하더라도 이 단일 피크가 정말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거티브 컨트롤을 하나 걸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실험하실 때도 네거티브 컨트롤을 깨끗하게 하나 걸어주셨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는데요. 네거티브 컨트롤을 걸어주시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컨트롤에서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피크가 하나가 뜨게 되고, 그게 물만 넣은 샘플이 아니라 샘플만 넣은 것과도 같은 식의 피크가 겹쳐있다는 것은 모두 다 모든 샘플들이 증폭이 하나도 안 되고 다 프라이머 다이머만 증폭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크 같은 높이에서 피크가 뜨는 건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DW가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 같은 피크에서 뜬다 하더라도 그것이 프라이머 다이머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증폭을 하셔서 그 물에서 프라이머 다이머 피크가 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피크가 증폭이 됐을 때 이 앞쪽에 뜬 피크와 물만 넣었던 것에서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피크가 뜨게 된다면, 물만 넣은 것은 아무래도 템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 다이머 폼을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프라이머 다이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샘플 넣은 곳에서 프라이머 다이머 피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면은 데이터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멀티플 피크가 떴는데 CT 값이라든지 증폭 곡선 자체의 로직은 선생님께서 원래 예측하고 계셨던 데이터와 많이 일치를 한다. 그럼 그 데이터 그냥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실험을 대신하고 저희가 선생님의 실험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들의 몫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멀티플 피크가 뜨면 그 데이터는 아무리 예상되는 선생님의 데이터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쓰실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게 어떤 프라이머 다이머라든지 다른 것에 의해서 증폭이 돼서 마치 많이 증폭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 피크들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프라이머를 굳이 계속 사용하셔야 된다면 어닐링 템퍼레처를 좀 최적화시켜 주신다든가, 아니면 프라이머의 농도를 좀 낮춰주셔서 프라이머의 다이머 폼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프라이머를 다시 디자인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96회를 한 판 또 돌리시고 또 돌리시고 하시면은 그만큼 시약 소모라든지 샘플 소모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프라이머,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사이버 그린용 프라이머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다른 업체들에서 이제 사이버 그린용 프라이머는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요. 그 단가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신속하게 다시 디자인해서 재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리얼타임 PC를 한번 더 돌려보시는 게 아마 더 깨끗하게 트러블슈팅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그린은 사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조건을 잡는데 한두 번 정도 실험이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택맨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험을 처음 설계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유전자를 여러 번 계속 보실 분들이라면 사이버 그린보다는 택맨을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스크린용으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보셔야 될 경우에는 택맨 각각의 어세이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사이버 그린이 훨씬 저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실험에 맞춰서 사이버 그린을 택할 것인지 택맨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택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택맨이 왜 더 고가이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택맨은 프라이머, 리버스 프라이머, 포드 프라이머 외에
프로브라고 하는 시퀀스를 별도로 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별로 어스테이, 그러니까 프라이머 프로브가 들어있는 튜브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택맨 프로브를 제작하는 특허를 저희 라이프 테크놀로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라이프 테크놀로지에다가 직접 얘기를 해서 주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드파티나 다른 업체, 국내 업체에서 제작하는 사이버그린형 프라이머보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고가가 되는 것인데요. 트러블슈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맨 프로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프라이머는 사실 사이버그린과 동일한 구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프로브 자체는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프라이머와 동일합니다만 5' 쪽에는 리퍼트 다이가 붙어 있고 3' 쪽에 펜처 다이라고 하는 형광 다이가 각각 하나씩 붙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3' 말단에는 터미널이 블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브에 택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는 것 같은 현상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 리포터 다이 형광 시그널이기 때문에 리포터 다이 형광 시그널을 어떻게 불러드리냐가 택맨 프로브의 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택맨 프로브의 테크놀로지는 실제로 실험하시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데이터가 잘 안 나왔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하실 때 이 택맨 프로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쉽게 트러블 슈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택맨 프로브가 바인딩을 하고 그 PCR 진폭이 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캔처 다이만 항상 발생을 합니다. 캔처 다이만 항상 발생을 한다는 발생을 하는 이유는 이 에너지 트랜스퍼, 프레처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준위가 다른 두 가지 형광 물질이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져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캔처 다이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리포터 다이의 에너지를 뺏어오기 때문에 항상 캔처 다이만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계속 캔처 다이만 발생을 하다가 저희는 그 결합을 에너지 뺏겼던 그 고리를 끊어줘서 리포터 다이 형광 시그널을 읽어드리는 것이 이제 리얼타임 PCR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택 폴리머레이즈의 5' 뉴클레이즈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택 폴리머레이즈 기능 중에 하나인 그 5' 뉴클레이즈 액티비티에 의해서 이 프로브를 쪼개주게 돼서 캔처 다이와 리포터 다이의 거리를 떨어뜨려서 리포터 다이의 형광 시그널을 읽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자생물학 기준으로 해서 2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분자생물학 수업에 보시면 DNA 폴리머레이즈의 특징 중에 하나인 DNA 5',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실험 방법을 그 특징을 응용한 것인데요. 에러프론 기능입니다. 결국 DNA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도중에 잘못 합성해서 시퀀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뮤테이션이라고 인지를 해서 다시 부셔주면서 원래 제대로 된 시퀀스를 다시 합성해주는 기능. 그건 이제 에러프론이라고 부르고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택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프로브가 항상 TM 값이 프라이머보다 10도 정도가 높기 때문에 PCR 95도씨에서 60도씨로 떨어지는 도중에 프로브가 항상 먼저 바인딩을 합니다. 그렇게 바인딩을 하고 60도씨가 돼서 프라이머가 바인딩을 하고 택 폴리머레이즈 바인딩을 해서 이렇게 익스텐션이 진행이 될 때 먼저 결합하고 있던 프로브 시퀀스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브 시퀀스를 체내에서 마치 뮤테이션을 인지한 것처럼 잘못된 결합이라고 인지를 해서 5'서부터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단위로 이렇게 쪼개주면서 계속 원래 시퀀스를 합성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때서야 비로소 리포터 다이와 캔처 다이가 쪼개지면서 충분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에너지를 뺏기던 것을 더 이상 안 뺏기고 리포터 다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한번 진행되면 자유롭게 된 리포터 다이가 하나가 형성되면서 PCR이 제대로 증폭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브만 바인딩하고 있던 것이 프라이머가 익스텐션이 되고 프로브가 데그레이션이 되면서 리포터 다이 형광시그널이 나오게 되고 이걸 N수만큼 증폭을 하게 되면 이 리포터 다이 형광시그널도 N수만큼 2N수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DNA, PCR 증폭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그린과는 다르게 이 템플레이트 DNA 상태에서 장비에 넣기 전에는 아무런 형광값을 띄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다 보면 장비에 넣자마자 PCR 사이클이 증폭되기도 전에 어느 정도 형광값을 띄고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슬라이드랑은 내용이 반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브도 결국은 케미컬이기 때문에 DNA, 싱글 스탠드 DNA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온도에 따라서 얼렸다 녹였다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 계속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프로브 형광을 띄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다시 증폭을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프로브 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본 거를 베이스라인을 빼고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프로브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브 형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무시하시고 진행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브의 그 데게이션이 되면서 그 리포트 형광 시그널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이버 그린과 택맨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이버 그린은 이름 자체가 사이버 그린입니다. 그래서 녹색 파장대에 형광을 띠고 있는 것인데요. 택맨은 그 어디에도 색깔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포터 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포터 다이에다가 어떤 색깔의 형광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색깔의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된 응용 방법이 이 멀티플렉스 어세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템플릿에는 하나만 집어넣고 그 프라이머 프로브상을 2개 이상을 집어넣게 되면 각각 어떤 유전자가 몇 카피나 있는지까지 정량까지도 다 가능한 것인데요. 진 익스프레션 패턴 보시는 분들은 주로 타겟 유전자에다가는 팸이라고 하는 형광대를 붙이고 엔도전스 컨트롤, 18SRR이나 베타액틴 같은 데다가는 그 빅이라고 하는 형광대를 붙여서 동시에 한 뇌에 넣고 엔도전스 컨트롤과 타겟 유전자의 발현을 동시에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타겟 유전자를 파란색을 붙이시고 엔도전스 컨트롤에서 빨간 다이를 붙이셔서 한 튜브에 넣고 진행을 하시면 타겟 유전자가 몇 카피가 나왔는지 엔도전스 컨트롤이 몇 카피가 나왔는지 그리고 둘 다 나왔는데 각각 몇 카피씩 나왔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그 샘플도 줄이고 시약도 줄이고 한 번에 보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예. 지금 사이버 그린하고 택맨하고 동시에 줄 수 있나요? 그러면? 한 웰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예, 한 웰에서는 지금 어차피 팸이랑 같은 파장대를 띄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근데 이렇게 지금 멀티플렉스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팸과 빅을 동시에 넣는 거 실험을 말씀드리면 엔도전스 컨트롤하고 제가 타겟 유전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리뷰어분들이 이 데이터를 믿지 않으신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근데 가끔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특히나 이 엔도전스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발현하는 유전자지 않습니까? 특히 18S RNA 같으면 CT가 18에서 한 12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튜브 안에 같이 넣고 진행하시면 사실 프라이머는 별도이지만 DNTP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유전자가 너무 빨리 증폭을 하고 너무 많이 증폭을 하게 되면 DNTP를 다 소모하게 돼서 나머지 유전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폭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는 엔도전스 컨트롤을 대상으로는 프라이머 리미티드 폼이라고 해서 PL이라고 해서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프라이머의 농도를 좀 낮춰줘서 진행을 하면 프라이머 자체가 모자르기 때문에 증폭이 되다가 맙니다. 그래서 이 플래토가 좀 낮아지는 현상, 전기 운동을 걸었을 때 빛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증폭이 되다가 이렇게 말고 그 타겟 유전자는 더 늦게 증폭을 하지만 더 높게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식의 패턴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걸어서 데이터 내신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리뷰어들은 특히 ABI의 비호의적인 리뷰어들은 이거 못 믿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건 반드시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리젝트 당했다, 뭐 리비전 있는데 안 받아준다, 다시 싱글플렉스 실험 다시 해서 시약 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저희가 강력하게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되고 데이터도 깨끗하게 나오는 건데 몇몇 리뷰어분들이 안 믿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널 성격에 따라서 리뷰의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이렇게 택맨 MGB 프로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중에 SF 제노타이핑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노타이핑 실험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된 시험의 그 프로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이 택맨 MGB 프로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퀀트 스튜디오 6 플렉스는 필터쌍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튜브에서 동시에 5개의 형광,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펜빅뿐만이 아니라 펜빅, 네드, 락스, 사이파이브 이런 식으로 한 회에서 5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된다면 프라이머 특히 다이머폼 형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5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패시브 레퍼런스 아니 락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락스를 사용하시면 락스도 디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빠집니다. 그럼 한 번에 한 튜브에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리포터 다이라고 말씀드렸고 퀘처 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퀘처도 형광빛을 내는 형광 다이기 때문에 퀘처도 디텍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퀘처까지 빼면 퀘처는 5개인데 한 번에 트리플렉스 3가지밖에 못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퀘처 다이를 굳이 빛을 써야 되느냐 해서 빛을 빼고 다이를 만들 수가 있어서 빛을 빼고 다이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SMP 제노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플렉스 실험이라고 조금 다르게 프라이머는 같은 시퀀스가 들어가지만 프로브만 별도로 2가지 시퀀스를 준비한다며요. 이 프로브 시퀀스에서 중간에 하나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 T가 만약에 C로 치환이 됐다. 그러니까 T로 된 것은 햄을 붙이고 C로 된 것은 빅이라는 걸 붙인 다음에 이 둘 중에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노타이핑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SMP 제노타이핑. 그러니까 그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그 시퀀스를 짜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딱히 배경이론 설명 없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PCR이 진행될 때 프로브가 항상 프라이머보다 먼저 바인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도씨 정도 TN값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TN값이 높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이 시퀀스가 더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보다 프로브가 시퀀스가 더 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35모 정도로 시퀀스가 긴데 35모 정도 시퀀스가 길면 중간에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바인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콜링, SMP 제노타이핑에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줄여주면 특이도는 더 올라가지만 아시겠지만 시퀀스를 줄이면 당연히 TN 값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TN 값도 계속 높은 온도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스페시피크만 올려주기 위해서 팩맨 NFQ-MGB라는 프로브가 있는데요. 이 NFQ라는 것은 형광이 없는 펜처 다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MGB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 그루브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TN값만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끔 해서 SMP 제노타이핑이 보다 특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NFQ MGB는 SMP 제노타이핑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니테이션 보시는 분들도 팩맨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NFQ MGB 프로그램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특징에 대해서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팩맨 프로브 말고 이제 바이오라드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이용하는 팩맨 프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거기에 보시면 BHP 캔처라든지 다른 이름의 캔처가 달려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거는 무엇이냐? 사실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특허도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든 캔처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빛이 없는 캔처는 저희 NFQ MGB 캔처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놓고 돌리실 때 그냥 NFQ MGB라고 설정을 해놓고 돌리셔도 데이터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탑회사 제품을 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왜 우리 제품을 홍보하지 않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제재를 많이 가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 제품을 쓰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겠지만 저도 이제 고가인 걸 알고 있고 사실 선생님 실험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가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오롯이 선생님들의 다 몫이니까요. 좋은 제품 선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이버그린과 텍맨을 비교하면 사이버그린은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텍맨은 좀 더 스페시픽하게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그린 실험하시는 분들은 그걸 뜯으셔서 전기운동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밴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트러블 슈팅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멜트 커브까지 다 그린 다음에 전기운동을 하시면 싱글 스탠으로 다 해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텍맨 프로브 진행하셨던 분들이 그 밸리데이션 하신다고 전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텍맨 프로브에서는 분명히 깨끗하게 하나의 피크가 나왔는데 전기운동을 해봤더니 여러 개의 멀티플 밴드가 뜨더라. 이 데이터 믿을 수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텍맨 프로브로 리얼타임 PCR 돌리신 거, 리얼타임 PCR 돌리신 거, 전기운동 돌리시면 멀티플 밴드가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텍맨 프로브라는 것은 프라이머가 바인딩을 하고 거기에 프로브까지 같이 바인딩을 한 그 시퀀스에서만 형광을 읽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프라이머가 호몰로거스가 다른 시퀀스에 있어서 바인딩을 했다라도 프로브가 거기에 또 마찬가지 그 사이 안에 또 결합을 해야지만 형광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퀀스가 아닌 전혀 다른 제2, 3의 시퀀스에
프라이머만 바인딩을 해서 증폭을 일으키는 시퀀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프로브를 굉장히 과량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식의 멀티플 밴드가 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맥 프로브는 그 중에서 프로브도 바인딩을 했던 딱 그 시퀀스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플 밴드가 튼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결국은 정비용동으로는 밸리데이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시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선생님께서 직접 실험하시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크게 리얼타임 PCR 방법과 엔드포인트 PCR 방법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 지금 SME 제노타이핑도 별로 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이 엔드포인트 PCR 방법으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타임 PCR 방법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PCR 중에서도 절대정량법과 상대정량법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절대정량법은 국내에서 하시는 곳이 이제 딱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 이제 검역소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품회사 같은 데서 GMO 디텍션 하시는 분들, GMO 작물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판단하시는 분들인지 절대정량법 실험을 많이 진행하시고요. 또 한 군데가 그 NGS 시퀀싱 하시는 분들, 그 NGS 라이브러리 정량하시는 분들이 이 절대정량법으로 실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절대정량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대정량법은 오늘 오전에 돌린 것도 상대정량법인데 상대정량법도 이제 크게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와 델타 CT 메소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솔루트 퀀티피케이션 절대정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혹시 절대정량법 실험하고 계신가요? 거의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절대정량법이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는 것에 대한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론을 알고 계시면 상대정량법을 그만큼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커브 메소드, 그러니까 절대정량법은 그 단백질 정량하는 BSA 단백질 정량법과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도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물질을 시리얼 다이루션에서 각 카피 수에 대한 CT 값을 각각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1250카피, 2500카피, 5000카피라고 농도를 알고 있는 것들을 리얼타임 PCR을 돌려서 CT 값을 각각을 다 구하면서 CT 값과 카피 수에 대한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같은 물질이긴 하지만 농도를 모르는 물질을 또 리얼타임 PCR을 돌리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CT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그래프에 CT 값을 대입하면 퀀티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절대정량법 리얼타임 PCR의 원리가 됩니다. 이 리얼타임 PCR 절대정량법, 상대정량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는 표준 물질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확하게 DNA가 흡수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PCR 이피션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스탠다드 물질이나 DNA를 PCR 돌리시기 전에는 스펙트로포토메트릭 레이셔를 측정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저버스 260에서 230, 2.0 넘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60에서 280, 1.8 넘어주셔야 데이터가 깨끗하게 나오고 스탠다드 커브도 깨끗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 260에서 230은 페놀이나 얼거닉 솔벤트가 많이 컨타미네이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260에서 280은 프로테인들이 많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스탠다드 커브는 저희가 주꾸미 기간 기준으로는 5포인트로 3반복 이상을 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5포인트 3반복을 그리다 보면은 기울기 값이라든지 알축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언노운 샘플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퀀티티가 몇이니까지 퀀티티까지 측정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탠다드 커브가 얼마나 잘 그려진 건지 아니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과 이 알축 값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울기는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PCR 이피션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32가 되면 아이디어하다 100% 이피션시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식 자체가 10의 기울기분의 마이너스 1승 빼기 1을 하면 그것이 이제 이피션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3.32가 되면 100% 이피션시가 나옵니다만 일상적으로 마이너스 3.3이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3.8이라든지 마이너스 4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피션시가 70%, 80%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가끔 실험을 하시다 보면 마이너스 3.3이면서 더 큰 값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이라든지 마이너스 2.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공식을 넣어서 계산하시다 보면 그 120%, 130% 이피셜을 갖는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DNA WS가 4가닥으로 증폭을 할 수 있지만 2가닥이었던 것이 갑자기 5가닥이 되고 6가닥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인데 120%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 이피셜보다는 이 R축값을 더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R축값은 그 신뢰도를 나타내는 공간인데요. 그 로그 DNA 값과 CT 값의 그래프로 삼각형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추세선의 양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그 5포인트의 점들이 그 일직선 위에 올라와 있을 확률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커서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CT 값이 더 크게 나온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때는 이 R2 값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R2 값은 0.99 이상이어야지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맥시멈은 1인데 1에서 0.99까지만 신뢰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먼저 T는 값들이 있어서 0.99 이상이 안 됐다면 T는 값들을 제거해 놓고 0.99 이상을 만족했을 때 그때의 이 이피션시를 신뢰하셔야지 스탠다드 커브의 그 이피션시를 신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탠다드 커브의 그 R2 값이 무너지는 이유는 너무 낮은 농도에서 베리에이션이 커진다든가 아니면 가장 높은 농도라는 건 RT 리액션 하시는 거의 원액 상태이기 때문에 그 RT 리액션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 EDTA라든지 이런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서